오늘 밤 저는 숨겨진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의 사실상 지도자인 알리 레흐리자니를 제거한 바로 그날에 32,000명의 피를 손에 묻힌 남자이자 이란 시위대를 탄압한 중심인물이자 정권의 반미 반이스라엘 공격의 설계자 중 한 명입니다. 바로 그날 조 켄트가 사임합니다. 이 대조를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중동 전역에 테러 제국을 건설해온 정권의 지도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워싱턴 정가 내부에서는 고위 대테러 관리가 사임하고 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아니고 헤즈볼라도 아니고 ISIS도 아니며 바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단면입니다. 조 켄트는 단순히 사임한 게 아니라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리아, 즉 약 1년 전에 무너진 테러 정권이 이끌던 그 나라, 그리고 그의 아내가 불행하게도 목숨을 잃은 그곳이 이스라엘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쟁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진지하게 다뤄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 셰넌 켄트는 주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은 미 해군의 원사였습니다. 그녀는 정예정보 및 특수작전 지원부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ISIS 대응작전의 일환으로 시리아에 파병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6일 시리아 북부 만비즈라는 마을에서 그녀는 미군과 시리아 파트너들과 함께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지역 통상적인 회의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대테러 작전에서 자주 일어나는 종류의 교류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살 폭탄범이 들어왔습니다. ISIS, 이스라엘이 아니라 ICAS입니다. 폭탄범이 식당에서 자폭해 4명의 미국인이 사망했고 셰넌 켄트도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그 작전 전체 기간 동안 시리아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셰넌은 아이시스를 격퇴하는 임무 중에 지하디스트 단체들이 장악한 전장이자 시리아의 부패한 국가가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역에서 아이시스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이란과 헤즈볼라의 개입으로 인해 그런 현실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현실을 반이스라엘 서사로 끌어들여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탓하는 것은 그건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장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모든 사실을 지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시스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시리아를 도살장으로 만든 바샤르 알 아사드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정권을 지탱하기 위해 시리아에 전투원을 투입한 헤즈볼라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시리아를 전진기지로 이용한 이란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1948년, 1967년, 1973년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시리아의 행위 등 수십 년의 역사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워버린다면 그래, 알겠어. 이스라엘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중요한 이유야. 그는 머뭇거리지도 입장을 고려하자고도 하지 않았어. 진짜 트럼프다운 방식으로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했어. 그가 나가서 다행이야.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그를 안보에 취약하다고 비판했어. 그건 전제를 거부하는 거야.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론적이나 학문적인 게 아니야. 이건 세미나실에서 벌어지는 토론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그리고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그 국면을 이해하고 싶다면 지도를 봐야 해.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움직임이 있는데 바로 경항공모함인 USS 트리폴리호가 제-30일 해병원정대를 태우고 이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야. 이건 상징적인 게 아니야. 이건 매우 구체적인 일이야. 이것은 해군 자산과 F-35B 항공기로 지원받는 약 2,200명의 해병대원으로 구성된 해병대 지상임무 부대야. 이건 하나의 부대야. 2,200명은 한 목적을 위해 모였어. 신속하고 정밀하며 강력한 작전, 해상에서의 상륙 공격, 침투,
제한된 전략적 지형의 점령이야. 이건 단순한 침공부대가 아니야. 이건 메스야.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메스를 배치할 때는 그들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야.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선택지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주목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을 단순히 하나의 나라로 생각해 테헤란을 떠올리고 미사일 교환을 생각하지.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란이라는 거대한 영토만이 아니야. 이 전쟁의 진짜 이야기는 남아메리카만큼 큰 지역을 점령하는 게 아니야.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요충지에 있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는 뉴스에서 듣는 호르무즈 해협이야. 호르무즈는 일종의 킬박스로 설계됐어. 즉, 무언가가 들어가면 문이 닫히고 파괴되는 구조라는 거지.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지 그 수치를 이해해야 해. 뉴스에 자주 나오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것 같아.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넓은 곳이 대략 35마일에서 60마일까지 돼. 하지만 실제로 유조선이 다닐 수 있도록 확보된 항로는 각 방향마다 겨우 2마일 정도밖에 안 돼. 2마일이야. 그 말은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5분의 1, 이 어퍼 이스트 사이드보다 더 좁은 통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는 거야. 거긴 탁 트인 바다가 아니라 깔때기 같아. 그리고 그 깔때기는 의도적으로 이란 영토와 오만 영토로 둘러싸여 있어. 그리고 이란은 거기에 진지와 능력을 구축했어. 미사일도 있고 드론도 가지고 있지. 그들은 해상 기뢰와 터널도 있어. 그리고 그 터널에서 그들은 지하디와 정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전투원들이 나와서 유조선을 공격하고 다시 지하로 사라질 수 있어. 그들은 고속 공격정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은 섬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진짜 통제권은 땅에서만 오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바다에서 오는 거거든. 이 작은 통로를 따라 일련의 육지가 있다는 걸 알지. 반다르 아바스 바로 근처에 있는 케샴 섬이 있는데 이곳은 이란 정권의 핵심 지점 중 하나야. 이곳은 이 좁은 통로를 따라 이란이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야. 그들은 어떤 선박이 오는지 볼 수 있고 해협으로 병력을 집결시키고 투사하는 데 사용하지. 선박들은 이 섬을 지나올 때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 그래서 취약한 표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부무사, 데툰부, 소툰부가 있어. 그래서 4개의 작은 섬이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곳들은 호르무즈의 이 작은 지역에서 전진 배치된 거점이야. 그리고 이곳에서 이란이 선박을 감시하지. 그 선박들을 표적으로 삼고 위협을 가하지.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왜냐하면 섬들을 통제하면 해협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제 호르무즈에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하르그라는 또 다른 섬으로 가보자. 하르그는 자주 듣게 되는 곳이야. 하르그는 해협 안에 있지는 않지만 이 킬박스를 지나면 이 하르그 섬이 나오고 이곳을 통해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가 흐르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해. 다시 한번 말할게. 석유 수출의 90%가 카르그라는 이 섬에서 나오고 있어. 이건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야. 이곳은 정권의 재정 동맥이야. 그래서 세계 석유 운송의 해상 동맥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하는데 거긴 완전 죽음의 구역이야. 그리고 그 바로 북쪽에는 재정 동맥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더 커져. 중국이 등장하지. 계속 말하지만 이 모든 건 중국으로 연결돼. 이 전쟁의 많은 부분이 중국으로 이어져.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우리가 미국을 움직이는 이유와 이 일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중국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거대한 나라지만 중요한 천연자원, 특히 석유가 부족해. 반면 미국은 완전히 석유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실제로 지금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 중국은 석유의 6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중국이 해상으로 수입하는 석유의 약 절반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그리고 미국에 반대하고 중국과 가까운 두 정권,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보면 이 두 나라가 중국 석유 수입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나 카르그 섬, 이런 해상 요충지에서의 작전을 얘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중국의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산업 기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국의 세계적 야망을 뒷받침하는 연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건 석유만의 문제가 아니야. 중국은 이란산 석유만 사는 게 아니야. 중국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이란 정권을 지탱해주고 있어. 천안문 광장을 떠올려봐. 중국은 이란 정권의 감시 기술과 얼굴 인식 시스템, 그리고 이란이 사용하는 여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그 시위 이후 그 얼굴들을 모두 추적해서 사람들이 거리에서 떠난 뒤에도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인터넷을 차단하는 모든 인터넷 통제 구조, 방화벽 같은 것들도 제공하지. 테헤란 정권이 자국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도구들은 중국에서 온 거야. 중국은 그 정권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길 원해. 왜냐하면 그 정권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중국은 그들에게 수억 달러의 돈을 주고 그 정권은 중국에 석유를 줘. 그러니까 이란의 석유 수출을 줄이면 우리는 단순히 그 정권만 약화시키는 게 아니야. 우리는 네트워크 전체를 방해해. 그게 왜 중요하지? 현대 세계에서 권력, 즉 권력의 행사는 두 가지의 기반을 두고 있어. 한 나라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올바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에너지가 바로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야. 맞지? 그게 시스템을 계속 돌아가게 하는 거야. 우리 시대의 기술, 특히 반도체와 칩이 바로 그걸 움직이는 거야. 칩이 모든 것을 작동하게 하지. 중국의 칩, 타이완의 칩,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칩들. 하지만 주로 타이완에서 생산되는 칩들이 우리의 미사일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어. 그 칩들이 우리 전투기, 드론, 위성, 통신망, 그리고 내 휴대폰까지 모두 작동시키고 있어. 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인공지능, 미국 전역의 전력망, 교통 시스템까지 모두 그 칩들이 작동시키고 있어. 병원에 있는 모니터들까지도 그 칩들이 작동시키고 있어. 그리고 그 칩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 바로 대만에 집중되어 있어. 이제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석유, 중국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동의 전쟁, 그리고 아시아의 세력 균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건 중동 지역의 분쟁이 아니야. 이건 전 세계적인 경쟁이야. 그래서 트리폴리 함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야. 아마 처음 듣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이야기를 뉴스에서 거의 들어본 적 없어. 혹시 너는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말이야. 켄트 같은 사람들의 사임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전쟁의 엄청난 성공, 즉 지도부를 제거한 것이 기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전쟁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더 많은 공습만이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공습은 계속될 거야. 이제는 주요 거점, 섬들, 석유 인프라, 그리고 해상 요충지에 대한 선택적이고 정밀한 통제가 중요해질 거야. 이제 뱀이 있다고 상상해봐. 넌 그 뱀을 목덜미로 잡고 싶을 거야. 목덜미가 아닌 다른 곳을 조이면 안 돼. 꼬리를 잡으면 물릴 거고 머리를 잡아도 물릴 거야. 바로 그 요충지를 공략해야 해. 이란과 중국의 요충지는 바로 이 섬들이야. 이 섬들이 가스 흐름을 통제하고 해상 운송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이란 점령이 목적이 아니야. 국가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관심 있는 일이 아니지. 이건 그 정권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능력을 제거하는 거야. 정권을 세우는 일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할 일이 아니야. 전 세계 나라들이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시대는 이미 끝났어. 이란의 정권은 이란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을 거야. 그게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변화가 아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그 변화는 바로 그 사람들, 즉 그 정권이 무너지길 바라는 대다수의 이란인들, 지금 이 순간에도 옥상에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올 거야.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외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며 정권 타도를 외치고 샤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있잖아. 언젠가 저 목소리들이 그 정권을 바꿀 거야. 필요한 것은 그 정권이 약화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란 혁명수비대 IRGC 그들이 국민을 억압할 수 있게 해주는 자금줄이 약화되어야 해.
그리고 중국도 제국주의적 야망과 대만에 대한 위협, 그리고 미국을 세계 패권에서 밀어내려는 시도 때문에 약화되어야 해.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야. 선이 악에 맞서 일어서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우리는 유럽에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듣고 있어. 비판과 경고.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왔어. 왜냐하면 유럽은 마치 부모가 자신에게 사탕을 주고 있다는 걸 모르는 버릇없는 아이 같거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은 서방 안보에 거의 모든 부담을 짊어져 왔어. 미국이 나토를 만들었지. 미국은 나토 예산의 20%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의 70%를 부담하고 있어. 미국이 억지력을 지원하고 있어. 미국은 유럽과 소련 사이에 있었고 나중에는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서 있었어. 그럼 유럽은 뭐 했는데? 이득만 챙겼어? 유럽은 성장했지. 유럽은 번영했지. 안보 예산도 거의 없었어. 그리고 비판했지. 유럽은 미국을 조롱했지. 미국과 이스라엘을 훈계했지. 그래서 미국의 힘에 의존하면서도 미국의 결정에서는 거리를 뒀지. 자신이 반대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안보 구조에 의존했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 믿기 힘들지. 세계 에너지 흐름에 의존하고 있어. 참고로 호르무즈와 같은 지역의 안정성에 의존하면서도 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미국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어. 반면에 미국은 호르무즈에 훨씬 덜 의존하지만 리더십에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개입하고 있어.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도전받고 있는 부분이야. 안보를 외부에 맡길 수 있다는 생각. 유럽이 자신의 안보를 외주화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 안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다는 생각 말이야. 권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는 생각. 그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 그리고 그 시대는 빠르게 끝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태에 대한 나토의 대응을 잊지 않겠다고 할 때 이는 복수의 의미가 아니다. 그건 선이 악에 맞서야 한다는 기본적인 이해에 관한 거야. 그리고 유럽은 이제 자기 몫을 챙기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유럽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벗어나 고립주의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곳에서 혼자 남겨질 거야. 유럽은 더 이상 세계적인 사건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 유럽은 이민으로 내부가 잠식되고 있으면서도 그 이민을 자국에 받아들이고 있어. 나는 이민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야. 내 친척들도 이민을 갔었고 아마 너희 중 많은 사람들의 가족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파괴하고 싶다고 말하는 나라로 이민을 간 건 아니었어. 전 세계 지도가 변화하고 있고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과 전 세계에 퍼진 중국의 패권에 맞서고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시급한 문제, 바로 북부 국경 문제를 다루고 있어. 불과 이틀 전 나는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와 함께 앉아 대화할 기회를 가졌어. 그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한마디를 했지. 그는 시아파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안전해질 때까지 남부 레바논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야. 군사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원칙이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환상과 마주하게 만들지. 소위 블루라인 말이야. 블루라인은 사실상 국경이자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공식적으로 선언된 경계선이었지. 이건 거의 100년 전 사이크스-피코 조약 때 유럽 사람들이 지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도의 마커로 펜도 아니고 선을 그으면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국경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건 자연적인 경계가 아니야. 그건 말 그대로 지도에 그어진 선이야. 두 나라 사이의 들판 한가운데 누군가가 선을 그어놓는 걸 상상해봐. 양쪽을 오가는 걸 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가 딱 그런 모습이야. 그곳은 완전히 방어하기 힘든 지형이야. 남부 레바논에서 유일한 자연적인 장벽은 리타니 강뿐이야. 리타니 강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위치에 따라 20km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강이야. 이스라엘의 손가락이라고 불리는 상갈릴리 지역의 북쪽에 위치해. 그것은 지리적인 경계선이야. 그리고 거기에 방어할 경계선이 있어. 그래서 안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이 위의 선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야. 지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그래, 우리는 다시 지형 이야기로 돌아왔어. 모든 것이 비행기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
일들은 10월 7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헤즈볼라가 계획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결정돼. 전쟁은 여전히 지형에 기반해. 방어할 수 없는 평평한 지형이 있다면 지상군은 그 아래로 침투할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 그리고 그들이 인지를 잡거나 수천 명의 전투원을 보내 대규모 인명피해 공격을 감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피트 헥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을 바라봤고 그는 정확히 옳은 말을 했어. 그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전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건 전쟁이야. 그리고 전쟁은 관찰자들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야. 현실을 확보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레바논 안에 있는 리타니 강을 따라 국경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20년 넘게 헤즈볼라와 싸우고 국경을 넘는 공격과 수천 발의 로켓이 발사되고 헤즈볼라가 남부 레바논에 다시 침투한 이후에는 그들은 터널이나 올리브 숲에서 주민들과 섞여 있는데 나도 직접 걸었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나를 따라왔다. 남부 레바논에서 활동하고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자연적인 경계가 없다면 그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현실이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전쟁을 집어치우고 진짜 올바른 전쟁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그런 전쟁이다. 이란은 자살적이고 광적인 테러 정권에 맞선 정당한 전쟁이다. 이 정권은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을 죽이겠다고 했고 실제로 실행했다. 이제는 다른 중동 국가들과도 싸운다. 수년간 그것으로 장난치고 소란을 일으키려던 정권이다. 그걸 막는 게 중요하다. 레바논을 막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분명히 해두자. 헤즈볼라는 곧 이란이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국경에서 불과 10마일 북쪽이나 국경 바로 위에서 맞서고 있는 한 그건 이란이 그곳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도 이란이 이 국경에 있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블루라인을 리타니 강까지 확고히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지만 이것이 옳다. 조 켄트와 그의 추종자들 같은 사람들은 알다시피 그저 과거만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과거를 다시 쓰고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현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과거를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테헤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남부 레바논까지 전장을 재편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세계가 승인할 것인가가 아니다.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 세계가 뭐라고 할 것 같냐고 묻는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계가 이제야 이 전쟁의 실체를 직면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점이다. 선함을 믿는 이들과 악함을 믿는 이들이 맞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글쎄 아마 이스라엘과 미국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 답은 바로 그 나라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내리는 결정이 그들의 국민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 선한 편에 선다는 건 올바른 편에 있다는 뜻이고 악한 편에 선다는 건 잘못된 편에 있다는 의미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도 잘못된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봅시다. 트루 이스트 팟캐스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